조르주 칸길렘이 1965년에 출판한 책 생명에 대한 인식, Le connaissance de la vie. 외 서론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낭독해 드릴 글은 2020년 그린비 출판사에서 여인석, 박찬웅이 옮긴 것입니다. 서론. 사유와 생명체. 인식하는 것은 분석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입증하지도 않고 흔히 그렇게 말한다. 왜냐하면 인식의 문제에서 인식하는 것의 작동 과정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인식하는 것의 본래적 의미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것은 인식의 문제에 전념하는 모든 철학이 가지는 하나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인식하는 것의 의미라는 후자의 문제에 대해 기껏해야 지식의 자기 충족성과 순수성을 주장하는 정도이다. 그렇지만 알기 위해 안다는 것이 먹기 위해 먹는다는 것, 죽이기 위해 죽인다는 것, 혹은 웃기 위해 웃는다는 것보다 더 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알미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고백인 동시에 암 자신과는 다른 의미를 찾는 것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이다. 인식이 분석이라고 해도 분석에 머물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분해하는 것, 환원하는 것, 설명하는 것, 확인하는 것, 측정하는 것, 방정식에 집어넣는 것 등은 향유의 측면에서는 명백한 손실이므로 지성의 측면에서는 이익이 됨에 틀림없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자연을 향유하며 수가 아니라 질을, 관계가 아니라 존재들을 향유한다. 요컨대 사람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인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지식에 대한 모독인가? 그러나 어떤 점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이 지식을 위한 삶에 헌신한다는 사실로부터 사람은 과학 안에서만, 그리고 과학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살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가? 인식과 생명 사이에 근본적인 불화가 존재한다고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인정한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상호 반감은 인식에 의한 생명의 파괴나 생명에 의한 인식의 조롱으로 인도될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수정처럼 투명하지만 활동력이 없는 주지주의와 활동적이지만 혼란스럽고 수상적인 신비주의 사이의 선택밖에는 남지 않는다. 그런데 갈등은 인간에서 사유와 생명 사이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인간의 인식에서 인간과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다. 사유는 출현한 장애물 앞에서 후퇴, 의문 제기, 회의를 가능하게 만드는 인간과 세계의 분리에 다름 아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인식은 장애물을 감소시킴으로써 안전을 추구하며 동화작용으로서 이론을 구축한다. 따라서 인식은 인간과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일반적 방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식을 정의하는 것은 인식의 목적에서 인식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그 목적이란 세계와 새로운 균형 상태를 이루고 생명의 새로운 형태와 새로운 유기적 구성이 인간에게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인식이 생명을 파괴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인식은 생명의 경험을 해체한다. 그것은 인식이 실패를 분석함으로써 조심해야 할 이유들, 지혜, 과학 등 과 가능한 성공의 법칙들을 생명의 경험에서 끌어내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또한 생명이 인간의 안과 밖에서 인간의 손을 빌리지 않고 행한 것을 인간이 되풀이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 따라서 만약 인간에게서 사유와 인식이 생명을 통제하기 위해 생명 안에 기입되어 있다면 이 동일한 생명은 사람들이 생명과 사유를 대립시킬 때 즐겨 상상하는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기계적 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만약 생명이 기계적이라면 그것은 맹목적일 수도 없고 어리석을 수도 없다. 빛을 추구하는 존재만이 맹목이 될 수 있으며 의미작용을 행할 수 있는 존재만이 어리석을 수 있다. 인간의 눈 이외의 다른 모든 눈들이 멀었다고 선언하기 위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빛을 응시하고 있다고 확신하는가? 우리의 행동 이외의 다른 모든 행동이 어리석다고 선언하기 위해 우리 안의 생명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했다고 확신하고 있는가? 물론 동물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제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줄 모른다. 그러나 이는 그 문제들이 우리들의 문제이지 그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이 새보다 새둥지를 더 잘 만들고 거미보다 거미집을 더 잘 지을 수 있겠는가?
인간은 사유라는 특징에 의해 자신보다 하등한 생명체를 연민이 곁들여진 무시의 시선으로 내려다본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인간의 창작물에서 표현되는 인간의 사유는 욕망의 독촉과 환경의 압력에서 독립적이지 않다. 테크놀로지 문제의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쓰지 않았던가? 아직 발견되지도 않은 문제를 해결할 용도로 새롭게 창조된 도구는 만난 적이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숙고해 보기를 바란다. 종교와 예술은 과학 못지않게 명백히 인간의 특성으로 단순한 생명과는 단절되어 있지만 진심으로 종교적인 어떤 인간이 진정으로 창조적인 어떤 예술가가 생명의 변용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노력을 생명을 폄훼하는 구실로 삼았던가? 자신이 상실했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 혹은 더 정확히 말해 자기 이외의 다른 존재들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음을 감지하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요구와 현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치에서 인간은 자신의 통일성을 확실하게 경험한다. 이런 것들을 종교와 예술은 인간에게 가르쳐준다. 반면 인식은 자신이 재판관이 아니라 당사자이며 사령탑이 아니라 도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이상의 것들로부터 인간을 멀어지게 만든다. 그 결과 인간을 때로는 생명체에 대해 경탄하고 때로는 자신이 생명체라는 사실에 분개하면서 분리된 별개의 왕국이라는 자기만의 관념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인식이 인간적인 공포에 따리라 하더라도 이 공포를 존재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혐오로 전환시키는 것은 통찰력 있는 행위라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은 살아있는 이상 이 공포를 극복해야 하는 위기의 한가운데서 그 공포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인식이 공포에 따리라면 그것은 인간의 경험을 지배하고 조직하기 위해서이며 생명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통해 살아있는 유기조직체에 대해 인간의 인식이 갖는 보편적 관계가 드러난다. 생명은 재반 형태들의 형성이며 인식은 형태화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분석이다. 분석은 결코 형태의 형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과 사람들이 구성요소를 규정하고자 애쓴 결과만을 형태의 형성에서 볼 때 형태의 독창성을 시야에서 놓쳐버리는 것은 당연하다. 살아있는 형태들은 총체성이므로 자신의 환경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실현하려는 경향성에 그 의미가 있다. 이들 살아있는 형태들은 통찰에 의해 파악될 수 있지 분할에 의해서는 결코 파악될 수 없다. 왜냐하면 분할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어원에 따르면 공허를 만드는 것이며 형태는 전체로서만 존재할 수 있으므로 거기서 어떤 것도 덜어낼 수 없다. 골드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생물학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존재하고 있고 존재하려고 노력하는 개체들, 다시 말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실현하려 하는 개체들에 관한 학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어떤 금지도 동반하고 있지 않다. 어떤 유기체의 성장에 작용하는 이런저런 무기염을 규정하고 측정할 때, 어떤 에너지의 대차대조표를 확정할 때, 어떤 특정한 부신 호르몬의 화학적 합성을 추구할 때, 신경신호의 전달 법칙이나 조건 반사의 법칙을 탐구할 때, 누가 진정으로 그러한 활동을 경시할 생각을 하겠는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생물학적 인식이라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능적 의미에 대한 자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화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는 단순히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유기체는 자신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 동일한 에너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영양물을 배제하고 특정한 종류 혹은 본질의 영양물을 섭취한다. 소화 연구는 유기체가 자신의 환경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행하는 이러한 선택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운동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는 운동의 정향성을 고려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향성만이 생명체의 운동을 물리적 운동과 구별하고 경향성을 관성과 구별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분석적으로 획득된 지식이 생물학적 사유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전체적으로 파악된 유기체를 준거로 하여 정보가 주어졌을 때에만 가능하다. 골드슈타인에 따르면 따라서 생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필연적인 출발점으로 간주하는 사실이 생물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문제적인 사실이다.
왜냐하면 전체성에 대한 표상만이 진정으로 유기체에 관계되는 사실과 유기체에 대해 의미가 없는 사실을 구별함으로써 확립된 사실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클로드 베르나르는 자신의 방식으로 유사한 생각을 표현한 바 있다. 생리학에서는 분리된 요소적 조직 각 부분의 특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석은 지극히 불완전한 관념적인 합계만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실험을 통해 생명적 종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생명의 특수한 현상은 유기적 현상들이 점차 복잡하게 결합되거나 연합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요소들은 아무리 개별적이고 자립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단순한 일원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요소들의 결합은 그 분리된 부분들에 더한 것 이상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러나 이러한 명제에서 우리는 클로드 베르나르의 습관적인 동요를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분석적 사고를 모든 생물학적 대상에 적용시키는 것의 부적절함과 다른 한편으로는 물리화학적 자연과학의 위험에 여전히 매혹된 그가 의학의 성공을 보다 확실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물학이 이들 물리과학적 자연과학과 유사해지기를 보고자 하는 희망 사이의 동요이다. 이성적 합리주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실행의 조건들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지성은 생명의 고유성을 인정할 때에만 생명에 적용될 수 있다. 생명체에 대한 사유는 생명체로부터 생명체에 대한 관념을 취해야 한다. 연구에서 분석적 방법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자에게는 소박한 인식, 즉 단순하게 주어진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인식의 근본적 토대이며 그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의미 안으로 침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고 골드슈타인은 말했다. 수학을 하기 위해 우리는 천사가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생물학을 하기 위해서는 지성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짐승임을 때로 느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나는 생각한다.